안녕하십니까. 교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응용윤리 13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생명의료윤리 관련되는 내용 이야기하고 있고요. 생명의료윤리의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원칙들, 첫 번째 시간에는 악행금지의 원칙, 그것과 관련해서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는 자연법 윤리, 그리고 이중 결과의 원리, 이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생명의료윤리에서 잘 등장하는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의의 원칙. 실제로 특별한 수식어가 없이 그냥 정의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요즘에는 통상적으로 분배적 정의를 의미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사용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의라고 하는 표현 속에 그런 내용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생명의료윤리에서 말하는 이제 정의도 분배적 정의에 가깝긴 하지만, 이 정의 개념이 생겨나고 변천하고 발달해온 역사, 이것을 전반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하면 이제 생명의료윤리만 탁 공부하면서 비청과 칠드레스의 4가지 원칙, 단어 탁탁탁탁 외우고 이렇게 하는 거는 머릿속에 그 안에 있는 내용, 정확한 이해라든지 아니면 저희 윤리 과목 속에 있는 다양한 학문 분야들 사이의 연결, 이것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정의 개념의 시작에서부터 분배적 정의까지 오고, 분배적 정의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것들 살펴보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생명의료윤리에서 분배정의가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는지 저희 교재에서 그걸 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함께 읽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스티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로 제일 많이 팔리기도 했던 책이기도 했죠.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제가 임용 칠 때인 지금으로부터 10년 넘게 이전에 그때 이제 베스트셀러 되면서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이 읽히고 있고, 청소년 필독서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을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것도 나오기도 했죠. 그 안에 보면 이 내용들이 비교적 쉽게 써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방학 때 머리 식힐 때 읽을 만한 책입니다. 저희는 전공자잖아요. 그게 대중서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공부할 만한 책은 아니고, 쉽게 잘 정리해 두었구나. 제 생각에는 이틀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도. 방학 때 시간이 남으실 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저스티스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의 정의가 있을 것이고, 그 일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 중에 특수한 분야에 한정해서 정의를 논의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의롭다, 플라톤도 정의 이야기 하잖아요. 각자가 자신의 직분을 지키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 사회 속의 공정함, 페어니스, 이것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함. 그리고 이제 정의의 여신상이 주로 그 조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면 쉽게 볼 수 있습니까? 여기는 안 가는 게 좋겠죠. 우리가 그쪽 직업 종사자도 아니고 이런 일에는 휘말리지 않은 게 인생에서는 가장 좋은 일이긴 한데,
법원 앞에 가면 있죠. 법원 앞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 이야기하면 법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올바름 혹은 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의 올바름. 통틀어서 준법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법을 지키는 것도 준법이고 그걸 법에 알맞게 잘 적용하는 것도 이 안에 포괄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의 올바름, 이것도 일반적 의미에서 우리가 정의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 다음 특수적인 의미에서의 정의.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원전 공부하실 때 주로 많이 읽는 서양 고전 중에 니코마코스 윤리학 있죠. 거기서 정의 구분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그것을 떠올리시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수적인 정의.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 시정적 정의가 있고, 그 다음은 분배적 정의가 있죠. 분배적 정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특수적 정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시정적 정의, 처벌과 배상에 있어서의 공정한 문제를 따지는 것. 다른 말로는 교정적 정의, 응보적 정의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것은 산술적인 비례를 따른다.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00원만큼의 손해를 입혔다면 산술적으로 동일하게 100원만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처벌과 배상에 있어서의 공정한 문제, 산술적 비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 분배적 정의라고 하면 사회 속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 이것과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시정적 정의가 산술적 비례를 따른다면 분배적 정의는 어떤 비례를 따릅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비록 그 비대면으로 일방적인 녹화 강의이긴 하지만 한번 답변해 보시도록 합시다. 분배적 정의는 좋습니다. 기하학적 비례를 따르는 것이죠. 시정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 분배적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입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례해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게 분배적 정의, 기하학적 비례죠.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이 있다면 변의 길이에 비례해서 그 정사각형의 넓이는 1제곱cm가 될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이 있다면 그 변의 길이에 비례해서 그 정사각형의 넓이는 4제곱cm가 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례해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고 나누기 때문에 기하학적 비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문자 그대로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 표현이 가지는 한계 내지 결함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 왔거든요. 그게 이제 분배적 정의의 변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수적 정의에서 시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 나눠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분배적 정의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형식적 정의, 그 다음은 실질적 정의. 형식적 정의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분배적 정의의 정의, 이것을 형식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각자가 가진 가치에 비례해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한다. 사실 이게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좀 있거든요.
다르다고 하는 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 이것에 기인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목, 이것의 분배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점으로 작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신분, 인종,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분배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역사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계몽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다르게 대우하고 다르게 나누어 가지는 것이 이 정의의 뜻을 형식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오히려 부정의를 산출할 수도 있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차별받고 있던 여러 사람들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 이런 것들도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기만 하다 보면 오히려 부정의를 산출할 수도 있다는 이런 문제 제기, 그런 문제 제기에 부응해서 실질적으로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요것도 또 나누어지죠. 실질적 정의. 형식적 정의와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이제 형식적 정의의 주요한 유형 가운데 하나가 출발선 상에서 동일하게 그냥 둔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 정도는 똑같이 주겠다. 하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니까 그 능력 차이에 있어서 나오는 불평등은 너희가 알아서 감수하도록 해라.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형식적 정의에서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사례 중에 단순한 의미에서 기회의 평등, 기회의 균등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기회를 똑같이 준다고 해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혹은 사회적 배경의 차이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평등이나 부정의가 생겨날 수 있다. 그러면 시작점만 똑같이 맞출 게 아니라 결과 자체가 정의로울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게 실질적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실질적 정의에서 최초로 등장한 게 결과적인 정의가 되겠죠.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너무 쉽게 그 독일의 사회 사상가 떠오르실 겁니다. 맞습니다. 마르크스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마르크스가 그 역사 발전 5단계설 이야기하잖아요. 역사 발전 5단계설. 그 최초의 원시 공산사회, 사유재산이라든지 계급의 개념 자체가 아예 없이 처음에 애초에 공평하고 평등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사회가 발전해 나가면서 사유재산이라는 게 생겨나고 그거를 이제 축적할 수 있는 기술, 그것과 함께 쓰고 나서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분의 재산을 이제 모을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게 사유재산이 점점 커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계급 차이까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최초의 평등했던 원시 공산제, 원시 공산사회가 무너지고 고대 노예제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사유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높은 주인과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주인을 위해 봉사하면서 거기서부터 뭐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음식 같은 걸 받아서 생활하는 노예.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처음 생겨나는 겁니다. 불평등과 계급 차별의 역사가 여기서 처음으로 생겨나죠. 점점 더 역사가 발전해 나갈수록 이 계급 사이의 갈등은 조금 더 심화되어 나가죠. 고대 노예제에서 한층 더 발전된 형태, 인류 역사의 세 번째 시기, 중세 봉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중세 봉건제. 고대 노예제에서 주인과 노예의
갈등이라든지 착취관계가 그대로 이어져 나가면서 더 심화되는 거죠. 영주와 농노 사이의 관계 떠올려 보시면 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제도인데요. 초야제도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죠. 초야제도. 농노 사이에서 혼인을 하면 첫날 밤은 영주한테 바쳐야 된다. 이 무슨 끔찍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레벨에 있는 인간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점점 더 계급 사이의 차별이라든지 모순이 심해져 가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 근대로 들어오게 되면 마르크스가 살고 있었고 직접 목격했던 이 계급의 갈등이라든지 모순이 가장 심화된 시기, 근대 자본주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고대 노예제 때는 주인과 노예의 갈등, 중세 봉건제 시기에서는 영주와 농노의 갈등, 근대 자본주의에서는 누구와 누구의 갈등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죠.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갈등. 이 갈등이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역사, 굉장히 갈등의 역사를 노동자 계급들이 단결해서 끊어내야 되겠죠.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리고 일시적인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5단계 공산주의 시기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단계로 사회주의가 실시되죠. 자, 그런데 이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내용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죠.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 시기가 도래하면 국가, 계급, 사유재산이 철폐돼서 누구나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을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너무 좋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 역사에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의문부호가 달리는 거죠. 이 마르크스의 이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 그쪽에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마르크스 주장의 기본적인 가정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상태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생산품의 양이 극대화되어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누구나 필요한 만큼 마음대로 나눠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러시아는 후진 농업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필요에 따른 분배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계급 차이가 일어났었죠. 지금 북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필요에 따른 분배라고 하는 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어서 근로의욕 저하를 불러오고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 사회라든지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 수준이 저하되게 되죠. 계속 그런 악순환을 불러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아름다웠으나 현실에 적용했을 때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 결과적 정의만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정의를 달성할 수 있는 그 결과까지 나아가기 위한 절차를 정의롭게 한번 수립해보자. 이 절차적 정의의 대표자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존 롤즈가 있는 것이죠. 롤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정치라든지 사회사상 시간에 자세히 배우셨을 것이기 때문에 롤즈의 내용까지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주로 이제 생명의료윤리에서 분배 정의, 그것은 단순한 형식적 정의라기보다는 실질적 정의 차원에서 조금 많이 이야기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결과적 정의, 마르크스의 주장도 일정 부분 조금 수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왈처 또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왈처. 저희 정의관 할 때 노직, 롤즈, 왈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왈처입니다.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가치의 영역에서 그 분배의 기준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다르잖아요. 거기서 이제 왈처가 이야기하는 의료 영역에서 분배 기준 대표적인 게 필요입니다. 필요에 따른 분배.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의료에 대한 지원은
필요에 따라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의료보험, 물론 이 개인적으로 돈을 내면서 거기 가입되어 있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직장인들은 소득의 일부분을 이미 공제하고 받으니까요. 하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도 공공부조의 형태로 그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내어둔 그 경제적인 금액에서 일정 부분 국가에서 이제 활용을 해서 그런 사람들도 다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결과적인 정의, 최소한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왈처 방식으로 말하면 의료 영역은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결과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제 절차적 정의. 이 의료 자원이라고 하는 건 무한정한 것이 아니죠. 특히 또 여러 진찰하는 전공 부분에 있어서도 다 다르잖아요. 이국종 교수님, 굉장히 유명한 응급의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기도 하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전공으로 가지고 계시는 우리나라 전문의 의사분, 교수님들이 잘 안 계시다고 하죠. 그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의료 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병원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의사를 만나고 싶어하고 동일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정된 의료 자원 속에서 어떤 환자부터 우선적으로 치료를 하고 의료 행위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과 관련되는 문제, 굉장히 복잡한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먼저 도착한 사람한테 우선순위를 줘야 된다. 병원에서 경미한 질병이라고 하면 접수한 순서대로 이렇게 진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응급실의 경우는 다르죠. 배가 아파서 온 사람이 있고 교통사고로 큰 피를 흘리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 아픈 사람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도 피 흘리면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양보해 주죠. 그런데 많이 다친 사람을 꼭 또 먼저 시켜줄 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생존 가능성을 또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똑같은 시간과 의료 자원을 투여했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이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기준들이 이 상세하게 절차로 잘 마련되어 있어야지 여러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여기지 않고 의료 행위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것과 관련한 내용이 저희 주교재 209쪽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정된 의료 자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게 장기 기증, 장기 이식과 관련한 문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좀 편안하게 읽어보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장기 이식과 분배의 문제. 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장기를 분배하는 일은 분배 정의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생명의료윤리에서 분배 정의, 이것이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죠. 장기 이식은 이식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키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똑같이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누구나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적절한 공여자가 나타나면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동등한 기회를 준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식의 우선순위는 가장 먼저 기다린 사람, 즉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뒤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기회 균등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의학적 고려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고려 요인 중 첫 번째가 조직 적합성입니다. 이 조직 적합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들 검사하고 우선순위인 사람들한테 할당해야 된다는 게 다 좀 법적으로 마련되어 가지고 잘 활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장기 수혜자와 기증자 사이에 조직이 일치하는 정도가 커야 수혜자에게 면역 거부 반응이 적어 이식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위급성입니다. 빨리 이식받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아까 응급실 사례 들었던 그런 걸 생각하셔도 되겠죠. 세 번째는 성공 전망입니다.
조직 적합성 이외에 성공적인 치료 가능성 및 장기간 양질의 생존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죠. 이게 개인적인 고려사항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고려사항도 있다고 합니다. 환자의 연령, 기대수명에 대한 고려. 너무 고령이라서 살아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나이가 많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금 후순위로 밀리기도 하죠. 가족 상황, 아이들, 엄마와 같이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이건 이제 모든 조건이 동조건일 때, 그럴 때 이제 우선순위 설정하기 위해서 조건들을 이렇게 달 수 있을 만한 부분이죠. 신분이나 직업, 능력이나 업적 등이다. 그러나 이런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반론이 적지 않습니다. 기대되는 생존 기간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노인이나 짧은 생존 기간이 예상되는 환자들은 장기를 이식받을 동일한 권리를 지니지 못한다는 말인가. 본인이 스스로 이제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좀 후순위로 밀릴 수 있겠지만 나는 그래도 더 살고 싶다. 적합한 사람이 나와서 조직 적합성은 내가 더 높다고 들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원한다고 할 때 그것은 또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것일지 여기에 있어서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의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흥미있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언급되는 건 분배적 정의에서 결과적 정의는 최소한의 의료 지원은 모두 다 받아야 된다. 실질적 정의는 절차적 정의는 부족한 의료 자원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것만 하면 조금 의미가 없으니까 정의의 전체적인 역사라든지 변화 양상을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료윤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주제 중에 유전자 조작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쉬셨다가 세 번째 시간에는 조금 가벼운 그런 주제의 영상이거든요.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예고해 드렸던 대로 역시 동일하게 온라인 강의로 마지막 정보통신윤리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